검찰에 진술분석관이란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분석관들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진술분석관이 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통합심리실과 관련될 겁니다. 경찰로 보면은 프로파일러라고 볼 수 있지만은 과거 2000년대 중반 초기의 프로파일러의 모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의 프로파일러 모델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형사들과 같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시작이었지만은 그 뒤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주로 면담을 하거나 뭐 미제 사건을 담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일선에서 요청이 오면은 이 피의자, 용의자에 대한 심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뭐 이런 거 정도를 제출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프로파일링 보고서라는 것이 법정에서 뭐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경우는 사실 뭐 채택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190회 자신의 결혼할 여자 예비 신부를 191회인가 찔렀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배제가 됐습니다. 일종의 증거로서. 사실 그 부분과 관련된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례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진술분석관이 한 피해자 면담 영상은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심리 분석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파일러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권한이라든가 뭐 증거법적인 형태와 연결이 분명히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 사건 자체는 이겁니다. 어떤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있는데 이제 부모하고 지인한테 3년 넘게 성적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진술분석관이 면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에 의뢰가 된 거죠. 그럼 이 진술분석관에 의해서 아동을 면담한 동영상에는 이런 거죠. 누구누구가 자신을 성적으로 공격한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거를 이제 증거 능력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말한 이것은 상당히 유죄의 증거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증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 그 대검찰청 소속의 진술분석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사도 아니고 검찰 수사관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행위일까요? 수사 행위 외의 어떤 행위일까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첫 번째로 문제 삼은 부분일 겁니다. 사실 경찰 소속인 프로파일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재판 중에 기소와 관련된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의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프로파일러들이 한 어떤 행위들을 기반으로 검찰이 기소의 증거를 찾아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 프로파일러가 가서 자기가 면담한 사람들에 대한 역을 증인으로서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석 프로파일러가 면담한 내용이 바로 증거 능력으로 가지는 않는 거죠, 당연히. 그건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의뢰를 받은 진술분석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검찰이 한 수사의 과정에 있느냐 아니면 왜? 그러니까 이 왜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에서 이 어떤 아동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동을 이제 면담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제출돼. 이런 거는 이제 일정 정도 증거 능력이 인정받는 거죠. 그것도 법조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면담을 하는 그 사람은 경찰 소속도 아니고 검찰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아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를 내가 저거 했어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수사기관 대검찰청 소속의 대검찰청에서 고용이 되고 월급을 받고 검사 부장검사 아니면 이런 과학수사부의 어떤 부장검사장 거기에 직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게 아무리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로 그가 하는 행위는 결국은 검사가 하는 행위인 수사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의 판례가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죠. 어떤 사건으로 무슨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그 진술분석관은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를 유도해 갖고 요렇게 하게 돼서는 검사나 검찰 쪽이 유의하기에 그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담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 왔어야 되는 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특히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로 비례하면 3년 동안 이 아이가 범행을 당했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됐고 그래서 검사는 이것저것 수사를 하다가 대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그러니까 아이의 진술이 사실은 오락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그래서 진실의 신빙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럼 분석을 의뢰하게 되면 그 아이가 여러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죠. 성폭력 처벌법상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 근데 이 전문가가 분명히 이 사람은 진술분석관도 전문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속이 문제죠. 이 사람은 실제로 수사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즉 말하자면 대법원의 판단으로는 진술분석관이 수사관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촬영된 자료 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게 진짜 인정이 되려고 하면 영상이 아니라 조서 형태. 그러니까 조서는
조속 꾸미는 형식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술 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관에서는 자기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통해서 해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쭉 해봤는데, 자기 소속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로 해봤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게 나오면은 그걸 제출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사실 그걸 기소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게 첫 번째 부분인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진술분석관을 프로파일러라고 딱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영역이 넓고, 제가 보는 바에선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건 대단히 행동 분석, 진술 분석, 현장 분석, 뭐 여러 가지 통계 분석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통 일컬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로 특화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꼭 프로파일러라는 거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일종의 과학수사 전문가. 사실 이 진술분석관도 과학수사 전문가죠. 예를 들면 그 심리수사지만 전문가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때가 됐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과학수사 CSI 부분이 분명히 경찰 소속인 거, 분명히 이건 뭐 증거를 취득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맞다. 그런데 증거를 취득하는 거 말고 그것을 분석하는 쪽이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경찰 CSI가 있지만 국가수는 경찰이 아닌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이 하나의 부서인 과학수사부가 존재하고, 과학수사부 밑에 포렌식 센터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절하냐? 물론 이제 검찰은 어떤 나름대로의 법적인 충분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지금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된 부분과 맥락이 전 같다고 봅니다. 즉, 이 대검찰청 내에 과학수사부를 두는 거, 과학수사부는 둘 수 있어도 포렌식 센터라든가 분석센터를 그 소속에 두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분리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하면 국가수라든가 과학수사부를 합쳐서 국가과학수사위원회를 저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들어올 것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례죠. 진술분석관의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럴 수도 있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분석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분명히 검찰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하는 사람 밑에 수사 관련된 증거를 분석하는 어떤 부서를 종속시키는 거는, 그건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편리하긴 하죠. 그런데 편리한 것과 실체적 진실과 정의실은 이게 맞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매우 좀 독특한 사례가 나와갖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실
경찰의 프로파일러 운영 부분은 실제로는 이것도 사실은 좀 분리가 돼야 된다. 오히려 LAPD라든가 뉴욕 PD 같은데, NYPD 같은 데에서 사실 일종의 범죄 수사, 범죄 심리 컨설턴트처럼 외부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다만 그런 프로파일러라고 부르지 말고 뭐 일정 정도 그 범죄 분석관 아니면 범죄 재구성 뭐 이렇게 아예 좀 세분화 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너무 그냥 개나 소나 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거를 애초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 결과는 과정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 팀이라고 존재하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현장 정도를 실제로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심리 분석, 그러니까 용의자의 심리 분석과 그리고 면담, 이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행동 분석관, 심리 분석관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라고 부르기는 사실은 지금 서울경찰이든 경기남부경찰이든 이렇게는 사실은 어렵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애초에 미국의 프로파일러처럼 10년 이상 된 어떤 일선 강력 형사들로 이런 심리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은 그렇게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범죄 수사 수준과 이런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아프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할 얘기는 다 하고 짤 건 째고 분리할 건 분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엄격하게, 그래서 프로파일러보다는 크라임 어널리시스트 아니면 여기선 행동 분석관, 진술 분석관 이렇게 좀 언론에 그냥 잘 팔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보는 게 사실은 맞다.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쉽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능력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프로파일러라고 해두는데 해서 정작 뭔가 보고서랍시고 내보냈는데 법정에서 보니까 이게 뭐야? 에이씨. 이런 거면 이게 쪽팔리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뭔가 퍼포먼스를 발휘해갖고 그에 자격 있는 사람으로 뭔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만 그냥 니들끼리 그냥 자격이 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범인도 하나 못 잡고 퍼포먼스도 안 나오면은 그게 뭡니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에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가 운영이 2달 됐는데 내부에서 실효성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는 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냐면 내근 인력을 해갖고 바깥으로 해자는 거가 주요였는데 문제는 그럼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 기동순찰대가 단순 순찰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럼 지금 순찰 지구대에서 하는 건 뭐고 기동순찰대는 또 뭐야? 그러니까 기동순찰대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그럼 그것이 지구대지 무슨 기동순찰대야 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기동대 순찰대에는 인력 배치가 굉장히 불만이 많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하면서 경찰개혁 운운하고 한 거는 지방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뭐 놀고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근하고 있는 거를 지구대로 옮겨서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지방청이나 경찰서에서 내근하는 애들은 좀 힘있고 뒷백이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박혀져 있는 애라. 걔네들을 빼서 하자니 반발이 되게 심하니까 인원은 맞춰야지.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지구대 인력을 그냥 갖다 박는단 말이에요. 아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서울의 일선소 정보과 어떤 직원은 아니 기동수사대 형사기동대 출범하면서 예를 들면은 지구대 인력이 기동수사대 가면은 아니 그게 무슨 개혁이냐, 이쪽 빼서 저쪽으로 넣는 거지. 그래서 경찰 직협 같은 경우도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2014년도에 이 기동수사대를 만들었는데 지구대별로 4-5명을 줄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그러면 지구대 인력을 줄여서 기동수사대로 가려고 하면 차라리 기동수사대를 운영하면서 그걸 좀 더 하는 게 낫지. 이게 엉망이다, 엉망.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실제로 지구대에는 더 업무 하중이 더 드러나고, 정작 개혁이 필요한 내근직을 현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은 너무 힘이 세갖고 빼지도 못하고, 은근슬쩍 사실은 뺏긴 했겠죠.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근데 다시 그 뒤에 은근슬쩍 다시 돌려놓은, 힘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대검 진술분석관의 증거능력, 그리고 기동수사대에 관련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